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 주간 시작됐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제시했던 산업예비군이라는 개념을 알아볼까 합니다. 예. 제가 이걸 주제로 고르면서 참 행복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뭔가 기사에 마르크스에 관련된 용어를 쓰기가 제 스스로가 되게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만 나오면 빨갱이다 뭐 이러니까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방송 초창기에는 마르크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전개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정선태 교수님께서는 대학원생들에게 반드시 자본론을 읽으라 이렇게 가르치신다고 하죠. 그리고 저희 그 코너에서도 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는 책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예. 또 제가 샤를 프리에나 뭐 초기 사회주의의 개념을 한번 말씀드렸을 때에도 청취자분들께서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전 참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요. 마르크스 이야기만 나와도 빨갱이다 하던 세상에 길들어져 있던 저에게 이제 우리 사회가, 특히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관용성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빨갱이다 하는 소리에도 전혀 영향을 안 받으시니까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사상적 탄압이 너무 커서 그렇지 단언컨대 마르크스는 굉장히 위대한 경제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연을 하면 유럽에서는 사실 마르크스가 위대한 철학자다, 경제학자다라는 데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견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비록 현실에서는 사회주의가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마르크스가 남긴 사회주의에 대한 여러 이론적인 고찰까지도 깡그리 무시하는 일은 유럽에선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선진사회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만 많다고 선진사회가 아니고 나하고 조금 이념적으로 다른 이론도 포용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이런 이제 이해와 관용 이런 풍토가 선진사회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좀 이런 풍토가 저희 김용민 브리핑 청취자분들 외에도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상적으로 진짜 개무시하는 미국만 해도 예.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940년대 후반에 메카시즘이라는 광풍이 분 적이 있죠. 예. 그 조셉 메카시라는 반공산주의자 국회의원이 정부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빨갱이다 뭐 이렇게 몰아붙였던 시대였는데 그때를 이제 레드 스퀘어 뭐 붉은 공포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 시기에도 보석 같은 경제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독점 자본의 폐해를 날카롭게 파헤친 폴 스위치 같은 학자는 빨갱이라고? 그래 나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대놓고 자기의 이론을 전파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폴 스위치라는 위대한 경제학자가 나아진 거고 독점 자본과 전쟁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인류가 얻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지난 대선 때는 마침내 자기를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버니 샌더스가 뭐 대선 후보에 가까이 가는 일도 생기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회의 사상적 관용성이라는 게 그 사회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쟤는 빨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사회적 관용성이 굉장히 퇴보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인정하는 그런 풍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칼 마르크스의 산업예비군이라는 이야기를 좀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그 말이 마르크스의 연구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르크스, 사회주의자 이런 것들을 떼보고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산업예비군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익숙하죠, 왠지. 예, 이게 마르크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썼던 용어처럼 들리는데 하지만 사실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분석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가 맞습니다. 이 용어의 뜻을 사전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못 알아들으시라고 제가 읽는 겁니다. 예. 산업예비군, 칼 마르크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의 유기적인 구성이 고도화되면서 총 자본 중 불변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는 사실에 주목하여 자본 축적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과잉되는 노동인구를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이라 하였다. 또는 또한 마르크스는 산업예비군을 자본주의 발전에 수반되는 필연되는 산물이라 인식하였다. 즉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됨에 따라 노동을 절약하는 자본 집약적인 생산 방법이 널리 채용되어 노동력이 실업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 이 한국말인데 뭔 소린지 전혀 모르겠죠. 이 경제 용어가 이런 면에서 좀 답답합니다. 예.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쳐보면 나오는 박문각 시사사전을 제가 읽어드린 건데 이렇게 적어놓고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면 좀 무리죠. 좀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는 기획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연습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연습생을 저렇게 많이 뽑죠? 그러니까 실제로 연습생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습생이 되는 과정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이 듭니다. 근데 연습생이 되고 나서도요. 데뷔하기까지는 진짜 어려운 과정을 겪습니다. 죽도록 노력해서 연습생이 됐는데 데뷔도 못하고 사라지는 연습생들이 부실하게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소질 있는 애들을 뽑아서 오래 훈련을 시켜서 좋은 연예인, 실력 있는 가수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훈련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거겠지라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런 면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기획사가 일부러 많이 뽑는 거예요. 한 100명 뽑고요. 그중에서 한 명만 데뷔를 시킵니다. 그러면 나머지 99명의 생각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제도가 부당하다. 내 청춘을 돌려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발 나 좀 뽑아줘. 나를 그 한 명에 뽑아준다면 어떤 일이라도 다 할래. 내가 저 100명 중에 한 명 안에 든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용의가 있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무지하게 어려운 방문각 시사사전에 적혀있는 마르크스가 지적한 산업예비군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빨갱이다 요 생각만 버리면 이 산업예비군의 발견은 마르크스의 통찰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이론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지 금방 실감을 하실 겁니다. 하나만 더 전주곡으로 살펴보죠. 보통 주류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경제학 이론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짜잔 나타나서 다 해결을 해줘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상품으로 사고 판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자가 돼서요. 시장에서 팔리는 거예요. 자, 연봉 얼마? 하고 저쪽에서 물으면 이쪽에서 콜! 하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 사람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 시장에서 사고 파는 상품이 되죠. 그리고 그 거래 가격이 바로 연봉, 즉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논리가 맞다면요.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왜 실업사태가 벌어지냐는 겁니다. 아니, 자유주의 경제학자 니들이 얘기했잖아요. 시장은 너무나 위대해서 시장에 손을 대지 않고 맡겨놓으면 언제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며요. 그러면 실업이 생기면 안 되죠. 시장이 다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완전 고용이라고 부르죠. 실업자가 없는 나라요. 예. 이걸 이뤄낸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완전 고용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모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가진 나라는 단 한 곳도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주류 경제학이 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맡겨두면 수요와 공급이 다 일치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사람의 노동력을 사고 파는 고용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반론을 해요. 야, 그건 너희 같은 복지주의자들이 자꾸 최저임금 제도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임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게 해야 되는데 니네가 자꾸 최저임금 같은 걸로 손을 대니까 가격 체계를 왜곡시키니까 그런 거지. 시장에 맡겨도 최저임금 이런 거 도입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임금이 시간당 1,000원으로 결정되면 받아들여. 그러면 완전 고용이 이루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는 도입된 지 100년도 안 돼요. 이것도 최초로 실시한 뉴질랜드 기준으로 그런 거죠. 대체적으로 이 제도는 실시된 게 한 7, 80년 됩니다. 우리나라는 30년 조금 넘죠. 그러면 그 전에 실업이 없었다고요? 천만에요. 최저임금 제도 도입되기 전에도 시장의 모든 임금 구조를 맡겼을 때에도 실업이라는 건 세고 셌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거리에 널려있던 굶어 죽는 민중들 다 실업자였다고요. 시장에 맡긴다고 실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류 문명의 역사를 보통 한 7,000년 정도로 보죠. 그리고 이 7,000년 문명이라는 게 발달한 이후에 좀 생소한 개념일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피지배 계급이 일을 안 하고 산 적이 있었나요? 7,000년 동안요. 특히 우리 피지배 계급이 일자리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굶어 죽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어떤 착취를 바탕으로 한 시대를 살펴봐도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게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문제였지 일을 안 시켜서 문제가 된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이라는 건 인류 문명 7,000년 동안 나타난 지 300년밖에 안 되는 현상이라고요. 딱 자본주의가 시작된 일에 생긴 현상인 겁니다. 예.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요. 소장농들한테 지주들이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너무 많이 착취를 해서 문제가 된 거죠. 일을 안 시킨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민중들이 굶어 죽는 일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들을 마르크스의 관점으로 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000년 동안 피지배계급은 늘 일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였죠. 일자리가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후 사상 초유의 실업이라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인간을 노동력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서 사고 팔면 가격이 짜잔 하고 위력을 발휘해서 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 실업이 없었던 나라, 완전 고용을 이뤘던 나라는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이 두 사실을 조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자본이 일부러 실업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실직자가 득실되도록 일부러 시스템을 조절해서 일부러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주장된 광범위한 실업자의 무리,
자본이 일부러 만들어낸 실업자, 이걸 바로 마르크스는 산업예비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왜 이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아이돌의 기획사 훈련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 명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한 명을 뽑아서 훈련시키면 산업예비군은 없죠. 그런데 한 명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100명을 뽑아 훈련시키면 산업예비군이 99명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산업예비군 99명은 그 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연예인 지명생 분들 중에 뭐 접대에 끌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저 골빈 인간들 출세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 이렇게 욕을 하죠. 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단언한데 이건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이 일부러 산업예비군을 잔뜩 뽑아 놓으면 이 사람들은 청춘을 바쳐서 그 일만 목표로 산 사람들이에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명에 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본은 그 목숨을 거는 사람을 양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예비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계약을 해도 노동과 자본의 계약은 압도적으로 자본에 유리한 환경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돌들 데뷔할 때 처음에 계약하는 거 보십시오. 완전 노예 계약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 산업예비군이었는데 구제를 받으니까요. 이거 데뷔 못하면 난 죽는데요. 당연히 노예 계약이라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마르크스의 지적은 자본이 왜 일부러 광범위한 실업자 산업예비군을 조성하느냐. 바로 자본과 노동자들이 계약을 할 때 압도적으로 자본이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술수라는 게 마르크스의 분석입니다. 이 분석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8월에요. 재벌 총수들이 박근혜하고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재벌들이 다 수첩 들고 박근혜 하는 말만 적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식사가 끝나고 났더니 갑자기 다음 날부터 5대 재벌이 앞다퉈서 대규모 채용을 하겠다고 막 발표를 해요. 네, 아마 박근혜가 요청을 했었던 것 같죠. 예. 삼성이 3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 현대차 1만 명 채용하겠다. 뭐 5대 재벌이 사상 최대로 청년 채용을 한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것들이 장난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성이 발표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보면요. 그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삼성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인턴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을 뽑아서 3개월 동안 삼성 계열사에서 직무 교육을 시켜주고요. 나머지 3개월은 자기 계열사도 아니고 협력사한테 인턴으로 취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급은 협력사가 내는 거죠. 이걸 삼성에 행색을 내요. 근데 인턴십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잡부에 가깝거든요. 그 잡부에 가까운 일을 3개월 한 다음에 인턴십을 마친 다음에 천운이 따라서 취업을 하는 게 어디에 취직을 하느냐? 삼성 계열사도 아니고 삼성 협력사에 취직을 하는 겁니다. 정식 사원도 아니고 인턴으로 취직을 해서 정식 사원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한 다음에 결과로 받아드는 건 삼성 협력사 직원인 거죠. 그러면 협력사에서도 정규 사원이 되기 위해서 못 빠지게 노력을 해서 천운이 따라서 협력사 정규직이 됐어요. 이때 삼성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4년 뒤에 삼성 계열사에 입사 원서를 낼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합격을 시켜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고요. 입사 지원서를 낼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삼성 인턴 거쳐서 협력사 인턴 거쳐서 협력사 정규직이 돼서 4년 뺑이 치면 삼성에 입사 원서를 낼 기회를 주겠대요. 이게 디딤돌입니까? 이 골빈 삼성놈들은 이걸 디딤돌 프로그램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엿 같은 착취 시스템인 겁니다. SK도 당시에 비슷한 짓을 했어요. 보도자료 냈는데 내용이 디딤돌입니다. 다 인턴십입니다.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인턴이라는 제도가 산업예비군을 양산하는 연예인 기획사 아이돌 생산 시스템 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인턴으로 일해서 너 잘하면 취직시켜줄게. 그런데 취직은 한 명만 뽑는다. 대신 후보자, 인턴은 한 100명이야. 100명 중에 잘해서 한 명이 되도록 노력해.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100명은 인턴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탈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산업예비군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삼성이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인턴과 산업예비군이 존재하는 한 고용시장이라는 건 노동자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자본은 이걸 조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실업을 양산하고 산업예비군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예.
저는 이 통찰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 고용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걔네들이 조장을 합니다. 완전 고용이 안 되도록요. 상시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래서 일자리를 찾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산업예비군을 자본은 늘 양산을 해왔죠. 그게 자본주의 300년의 역사였다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더 늘어야 된다 이 말에 그렇게 동의를 안 해요. 예. 미래 우리 사회가 노동력이 부족한 사회일까요? 아우,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알파고가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은데요. 자꾸 노동자 숫자를 늘리려는 캠페인을 보면 저는 왠지 저게 산업예비군을 양산하려는 음모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단연코 말하는데 정부가 시스템으로 풀어야 됩니다.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은 일부러 산업예비군을 조장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고용 늘리기 정책도 중요하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산업예비군의 삶을 국가가 복지로 책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다양하고 강력한 복지를 통해서 나 저 일자리 못 얻으면 죽어라는 절박한 산업예비군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본과 노동이 계약을 할 때 엄청난 불균형으로 이루어진 이 계약시장의 불균등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좀 길어져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산업예비군이 형성된 사례를 보면 참 처참하고 또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동은 항상 쳐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말라고 산업예비군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노동의 귀는 그다지 없고 천만 있다. 그렇습니다. 네. 운명으로 알고 살아라. 그러니까요. 너희들끼리 치고받아라 이러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또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사악한 자본가들이 나쁜 정부와 결탁을 했는지 우리가 아주 유감없이 지난 9년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절감했죠. 절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시대가 이제 종료가 된 만큼 일부 나쁜 자본들에게 시대가 달라졌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예로 사는 삶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 시민들 중에 일부들도 대우각성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바뀌어야죠. 바꿔나갈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가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 집에 삼성 브랜드가 달린 제품이 전혀 없을까? 저희 집에요. 예. 잠깐만요. 우선 TV는 다 LG 거고요. 예. 제 휴대폰은 대만 거고요. 예. 저희 아이들은 삼성 걸 안 써요. 하나는 LG 거, 하나는 아이폰을 쓰고요. 냉장고는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삼성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의식적으로 삼성을 산 적은 없고, 예, 지금 느낌상으로는 없는데요. 혹시 그 삼성 아파트 사시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네. 예. 뭐 어차피 아파트에 살아도 월세니까, 예. 근데 어쨌든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뒤져보면 뭐 아주 작은 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삼성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다면 의식적으로 하여튼 사는 걸 계속 피해왔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사실 최근까지 삼성 화재였다가 유일하게 쓰는 삼성이었는데 딴 걸로 갈아탔습니다. 아, 자동차 보험이요? 예. 저는 보험도 악사를 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악사.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삼성이 혼 좀 나이죠, 진짜. 이렇게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이런 행태. 뭐 그냥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는데 소비자 무섭다는 걸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지난주에 제가 한겨레 단독 보도를 소개해드리면서 이건희가 차명재산으로 관리하던 4조 4천억 원, 요걸 이제 현금으로 쏙 찾아갔다는 소식을 조금 상세히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 덕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들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리핑에서도 어제 2부에서 김용민 PD님의 관련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 문제를 우선 조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 지금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건희와 삼성 일가들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깔보고 있는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얘들이 진짜 한국 사회를 썩은 홍어 생식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자들에게 정당한 응징을 못했으면 이렇게 대대손손 사회 전체를 얕잡아 볼 수 있을까? 이건 진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이 역사적인 사례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천천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방송을 했지만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잠깐 짧게 복기를 좀 하고 지나가죠. 2008년에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졌고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4조 4천억 원대의 엄청난 비자금이 957개 계좌에 분산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예.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이건희 회장이 이 돈을 쏙 인출해갖고 지금 한 1000개에 가까운 계좌는 깡통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돈 자기가 찾았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돈은 세상을 2번이나 떠들썩하게 했던 돈이었고요. 일단 비자금이었고 형 이명희 회장하고 소송이 한번 붙었던,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아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쏙 지금 빼갔다는 거죠. 이건희는 비자금 사건 때 구속을 면하려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락된 세금을 다 납부한 다음에 돈을 이제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서는 쓰지는 않고 유익하는 일에 쓰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의 출처가 딱 2군데서 확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성매매하는 논현동 빌라 전셋값, 하나는 한남동 이건희 집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하고 돈 찾아서 성매매하는 데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시민사회를 졸로 봤으면 이런 일을 했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세당국하고 금융당국이 이 비자금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건 이건희의 차명 계좌는 고율 과세 대상이다. 한성희 국세청장도 어제 국정감사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지금 나오는 보도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서 차명자산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세율 90%를 징수한다, 지금 이런 걸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기사 제목에 세율이 90%?
이게 지방세 포함하면 99%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다 걷는 거네. 이제 다 뺏어오는 거네. 라고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금융실명제법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건 이자하고 배당소득의 90% 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차명 계좌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억 원을 이제 예금을 넣거나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자를 받거나 주식 투자를 했으면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이 배당이나 이자라는 건 잘해봐야 1년에 1에서 2%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 차명 계좌를 운영하면서 배당하고 이자를 받았다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요 정도 이자나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9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건 1억 원의 원금에 대해서 90%를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돈으로 받은 이자하고 배당, 그 돈에 대해서만 9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명계좌 1억 원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명계좌 1억 원으로 이자를 매년 한 150만 원씩 10년 받았다. 그러면 한 1,500만 원 되잖아요. 여기에 90%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못 건드린다는 얘기인 거죠. 원래는 금융실명제 위반하면 차명계좌에 50% 과징금을 물려야 되는데 요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차명계좌 원금은 못 건드리고 이자 배당금만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의 의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번 과세로 비자금 계좌에서 쌓여있는 돈이 4조 4천억 원인데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될 거예요. 1,000억에서 3천억 정도를 보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4조 4천억 원을 차명으로 관리했는데 법으로 더 거둘 수 있는 돈이 1,000억에서 3천원밖에 안 된다면 언론이 90% 세율 적용한데 이건희 세금으로 다 거칠 것 같아 라는 뉘앙스의 보도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희는 4조 원이 넘는 재산은 그대로 챙길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인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원금 4조 원이 넘는 돈이요. 그게 이건희의 돈이 아닙니다. 우선 이건희가 2008년 특검 때 스스로가 인정을 했어요. 그 돈은 상속받은 재산이라고요. 삼성이 그때 어떻게 밝혔냐면 실명으로 전환하고 싶었는데 상속세 문제가 있어서 실명을 전환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즉 그게 상속을 받은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50%를 떼야 돼요. 안 뗐습니다. 게다가 금융실명제 위반, 이거 50%를 과징금으로 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못 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4조 원이 넘는 돈은 대부분이 사회로 귀속돼야 되는 돈인데 그리고 심지어 삼성은 지입으로 이건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런데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은 쌩 깠죠. 과징금 50%, 상속세법 위반 50%는 공소시효가 지났죠. 그래서 그냥 4조 원 넘는 돈은 세금 한 2, 3천억 되고 이건희가 꿀꺽하게 됐다. 지금 이 스토리인 겁니다. 환장을 노르신 거죠. 예. 그런데 삼성이 이런 짓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집안은 뻔뻔스럽기가 진짜 끝이 없습니다. 사례를 두 가지만 제가 더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삼성이 1976년에 용인에 자연농원이라는 걸 지었습니다. 이게 지금 에버랜드죠.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966년에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는 사건 때문에 이병철이 엄청나게 궁지에 몰려요. 예. 그래서 한국 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경영 은퇴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잡혀가기 싫으니까 나 진짜 은퇴한다. 은퇴한 다음에 농원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하면 귀농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병철은 농원으로 돌아가고 싶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더니 자연농원을 지어서 여기에 별장을 만듭니다. 굉장히 거대한 별장을요. 이게 지금 이 사람 개념에서는 농원을 지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농원이 당시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넓은 땅이었는데 이 땅을 이병철이 어떻게 얻느냐. 골프를 치다가 투기 전문가의 권유를 받고 이 일대 땅을 다 사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땅 투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땅을 누구한테 사들이냐면 당연히 용인의 토박이들, 농사 짓는 분들에게 사들였겠죠. 그런데 이 토박이 분들 중에는 김해김 씨의 란종파라는 파가 있대요. 근데 이 족보 쪽을 잘 몰라서 란종파 그러면 어떤 파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매란국죽 할 때 이 란종파 분들의 땅이 많았었나 봐요. 이걸 대거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면
이병철이 땅 투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냐면 용인 군수, 경찰서장, 면장, 농협조합장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이 됩니다. 이병철 땅 투기하는데요. 그리고 이 유지들이 용인군 지역개발위원회라는 단체를 주식해요. 그래서 군수, 경찰서장, 면장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 다 만나가면서 이병철한테 땅 파세요. 땅 팔면 잘 살게 돼요. 이렇게 부추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민들이 증언이 이래요. 국가사업하는 줄 알고 땅 팔았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서장이 와서 군수가 와서 땅 팔라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슨 사업하는 줄 알고 땅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이병철이 싹 덜어먹은 겁니다. 이 땅이 어디로 갔느냐? 1990년 한겨레신문 특종회의에서 밝혀지는데요. 이병철은 1987년에 죽고요. 3년 뒤에 한겨레신문이 등기부등본 떼보고 확인을 했더니 땅 주인이 전부 다 이건희한테 돌아간 겁니다. 450만 평 중에 172만 평이 이건희 땅으로 돼 있어요. 또 신세계 그룹 물려받은 이건희 막내 여동생 이명희 신세계 회장 16,100평 가지고 있고요. 그 이명희 씨의 아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63,600평, 뭐 이건희 매형 이종기 앞으로 16,000평. 이런 식으로 이 이건희 일족들이 이 땅을 다 쓸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병철이 땅 투기한 다음에 자손들에게 물려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증여세를 냈느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건요. 자연농원이 1976년에 개장을 하는데 1974년에 조세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산림은 상속이나 증여를 해도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이게 너무 우연의 일치잖아요. 74년에 산은 물려줘도 면제한다라는 조항이 딱 바뀌자마자 이병철이 용인 지역의 땅을 싹 쓸어갔고 1990년에 봤더니 이게 이건희 형제들에게 다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계획된 땅 투기, 법 제도를 이용해서 상속세 증여세 하나도 안 내고 이건희 일당들에게 땅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까지도 열이 받죠. 이까지도 열이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건희가 2008년에 비자금 사건으로 지탄을 받고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선 물러난 상태에서 2010년에 이건희가 소송을 냅니다. 그 용인 땅 중에 일부가 김해 김씨의 그 조상들 모시는 종중들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종중들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 땅 일부를. 근데 2010년에 이건희가 야, 내 땅에 왜 김해 김씨들이 들어와 있어? 왜 집적대? 나가 내 땅 돌려줘 하고 소송을 낸 거예요. 이게 이건희가 소송을 내서 1심에서 패하고 2심 상고심에서 이겨서 결국 땅을 자기 소유로 찾는데 제가 그 땅 소유권 법적 분쟁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은요. 그 땅 군수 경찰 동원해서 지 애비가 용인 토박이들한테 등쳐먹고 사들인 땅입니다. 투기꾼도 그런 악랄한 투기가 없었다고요. 거기에 관공서랑 유착이 없었겠습니까? 서장하고 군수가 왜 거기 동원됐겠어요? 누가 봐도 짐작컨대 이병철한테 뒷돈을 받았으니까 동원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그렇게 토박이들로부터 등쳐먹고 사들인 땅인데 둘째, 비자금 사건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이선 후퇴한 상태에서 야, 그 땅 내 땅이니까 내놔 이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정치로 가능하냐고요. 소송을 했으면 언론에 보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에서 그 땅은 무슨 땅이냐 추적을 할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한테 알려지겠죠. 야, 그 옛날에 등쳐먹은 땅이다. 지금 비자금 사건 때문에 자숙해도 모자랄 시기에 그 땅 찾겠다고 소송을 내? 라는 여론을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희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심리였겠습니까? 아, 무식한 국민들이 뭘 알겠어. 내 땅은 찾아와야 돼. 우리는 언론 통제할 자신 있어. 소송 내도 언론이 그걸 크게 쓰겠어? 이런 생각으로 그 뻔뻔스럽게 이선 후퇴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등쳐먹은 땅에 대한 소송을 겁니다.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실제 웃긴 건 이 시기에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은요. 아무도 그 땅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를 안 해요. 그냥 소송이 걸렸다. 심지어 재판은 2월에 있었는데 6월쯤에야 보도가 됩니다. 뒤늦게 알려졌다. 아니 언론들은 왜 이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기자가 아니어서 당시 상황을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2월 달에 재판 기록 나오면 1심에서 판결이 2월에 나면 그 법조에 다 풀됩니다. 그런데 6월까지 보도가 아무도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보도가 돼도 그냥
삼성 이건희 일가가 뭐 용인의 땅 소송이 있어서 1심에서 패소했다 이러고 끝납니다. 보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용인 땅인지 무슨 땅인지 다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만큼 삼성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건희가 이전 퇴진한 상태에서 그 뻔뻔스러운 소송을 했던 거겠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9년에 삼성 자동차가 망합니다. 삼성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이건희가 취미생활로 뛰어들었다가 쫄딱 망한 회사인데 삼성 자동차가 망하면서 빚을 4조 원 넘게 집니다. 이 회사가요. 그러니까 99년 7월이면 삼성 자동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데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외환위기에서 겨우겨우 극복할 시점에 삼성 자동차가 또 망해버리면 삼성 자동차 4조 원 빚 보증을 전부 삼성 계열사가 섰는데 진짜 또 나라가 또 한 번 위기에 빠질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건희 취미생활 때문에 나라가 또 망해야 되겠냐 이러고 여론이 진짜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이건희가 이때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4조 원 다 물지는 못하더라도 2조 8천억 원을 내가 사재를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언론이 와 이건희 통크다. 역시 건희찡 2조 8천억 원이나 사저를 내놓다니 하고 칭찬 일색의 보도가 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2조 8천억 원의 거금을 내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내놓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희가 자 현금은 없고 주식으로 내놓을게요. 주식은 무슨 주식을 내놓겠습니까?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를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 400만 주도요. 사실 대부분 차명으로 관리된 주식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편법 증여 다 그렇게 불법으로 마련된 400만 주였어요. 그걸 이제 기부하겠다고 내놓는 것도 전 되게 웃긴데 더 황당했었던 건 뭐냐면 이 400만 주를 2조 8천억 원짜리라고 내놨거든요. 그런데 바로 1년 전에 이재용이 그 400만 주에 근접한 340만 주를 사들입니다. 사실은 에버랜드가 사들인 건데 비슷한 양의 주식을 얼마에 사들였느냐? 꼴랑 300억 원에 사들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용은 300억 원에 먹은 걸 아버지 이건희는 사회에 환원할 때 2조 8천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아들한테 팔 때는 300억 원에 싸게 넘기고 사회에 기부한다고 내놓을 때는 그거 300억 원 아니야. 2조 8천억짜리야. 이렇게 100배를 튀기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너무 뻔뻔한 거잖아요. 고작 1년 전에 아들한테 100분의 1 가격으로 넘긴 걸요. 그런데 제가 황당한 건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겠냐고요. 1년 전에 아들한테 300억에 넘긴 걸 1년 뒤에 2조 8천억짜리다 이러면 누가 봐도 아 이거 뭐야 그게 2조 8천억짜리라는 거야 300억짜리라는 거야. 그럼 2조 8천억짜리를 왜 아들한테는 300억에 넘겼어? 라고 의문을 가질 거잖아요. 사회가요. 그런데 이건희는 그냥 쌩 까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게 어떤 심리겠습니까? 무식한 국민들이 뭘 알겠어. 작년에 내가 300억이라고 하면 300억인 거고 올해 내가 2조 8천억이라고 하면 2조 8천억이지. 계산 내 마음이지. 니들이 앞만 지져봐야 언론이 니들 이야기 써줄 것 같아? 세상은 다 내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면 이런 뻔뻔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4조 4천억이요. 자기 입으로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범죄에 연루된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태연히 빼갑니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내가 기부하겠다고 한 말? 아유 멍청한 국민들이 기억하겠어? 언론이 쓰겠어? 어차피 내 편인데? 이런 오만한 심보가 이건희한테 갈려있는 겁니다. 예. 제가 단언컨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삼성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시민사회를 이렇게 깔보죠. 이 가문은 이걸 무려 3대에 걸쳐서 깔봅니다. 이병철도 아까 봤듯이 그랬고요. 이재용은 다른가요? 아니 건설회사하고 놀이동산을 합병해놓고 이 황당한 일을 벌여놓고 그게 3세 승계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태연이 나는 얼굴마담이다. 이런 주장을 법정에서 합니다. 국민을 얼마나 졸로 보면 이런 씨도 안 먹힐 거짓말을 태연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언론이 받아쓰고요. 아무리 현행법을 다 적용해도 4조 4천억 원 중에 원금은 못 건드린다는 게 지금 추세인 것 같은데 이자와 배당만 겨우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봐줘도 너무 봐준 겁니다. 이자들의 이 오만함을 없애는 방법은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무서운 걸 좀 알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뻥을 쳐도 무식한 국민들은 다 모르고 지나갈 거야 라는 이 오만함을 이번 이재용 2심 재판에서는 부디 한국 사회가 꼭 응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왕국이네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이건희 씨. 지금은 누워서 일어날 여지가 많아 보이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호령은 여전한 권위를 얻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결국은 삼덩이라는 뼈대 위에 그 이씨 일가의 힘이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없어지지 않죠, 아직까지는. 예, 어서 빨리 삼성으로부터 이 나라가 독립하기를 바랍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모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너무 흥미롭습니다. 또 게다가 네이버의 내부자 아니셨습니까? 아니,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 예, 한 2년. 자, 우선 팩트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네이버를 그만두고 20일 뒤에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실검 순위가 올라왔다. 이러면서 국민의당이 말이죠. 윤영찬 수석이 뭔가 농간을 피운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개연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팩트를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오랜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그런 외압을 받았을 때 흔들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윤영찬 선배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외압을 가할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건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제가 10몇 년 동안 가져왔던 윤영찬 선배의 관계에서 제가 사람을 너무 못 본 거겠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뻥을 치는 것이다. 헛짚은 거죠. 그 문제만큼은요. 예. 윤여찬을 왜 거기서 끌어다 써요? 그러니까 마침 네이버 부사장이었는데 정권의 그 중요한 자리를 맡으셨는데 지금 정권은 비판하고 싶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래요. 윤영찬 수석을 흠집내는 이런 행태. 이걸 새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윤영찬 선배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들으면 뭐 그 마타도가 먹힐 수 있겠지만 그분의 캐릭터를 알고 그분과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은 좀 화가 나죠. 그렇군요. 마치 그 김용민이가 항상 바른 말을 쓰는 것인 양 국민의당에서 밝힌다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겠습니까요? 결코 그럴 뿐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네이버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혜진 대주주 이제 재벌 총수로
낙인 박혔는데 이 양반이 나와서 뭐 잘못된 일이다,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국정감사장에서요. 예. 네이버가 그러면 뉴스나 실검 조작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요지를 짚어주셨는데요. 예.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 네이버에 관한 소식을 3번째로 전해드리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골라서가 아니고 네. 오랫동안 잠복됐던 네이버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갑자기 여러 경로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진 총수의 총수 지정 문제도 그렇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 법조인 출신 김상원 대표, 네이버 대표로 재직하게 된 이유도 그렇고, 김상원 대표는 진경준 게이트하고도 엮여 있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민 PD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네이버가 이제 30일에 창사 처음으로 이해진 총수가 국정감사장에 나왔어요. 예. 그리고 뉴스 부당 편집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제목을 불러드렸습니다만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네이버가 우리 일상생활하고 잘 떨어지지가 않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회사에 몇 개월 상간에 이런 굵직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지 이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도 알아야 되고요. 네이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유를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해진 총수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요. 요 증인 출석 이유는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10월 20일에 MBC 뉴스 플러스 줄여서 엠스플이라고 불리는 스포츠 매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단독 기사를 냈어요. 예. 내용이 축구 쪽 기사가 있는데 축구연맹에서 네이버에 청탁을 한 거죠. 뒤로 좀 기사를 빼달라고요. 그랬더니 네이버가 이걸 받아들여서 인위적으로 편집을 했다. 이게 이제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의혹이 전해지니까 네이버가 인정을 합니다. 청탁에 의해서 뉴스를 편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참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이버의 이상한 관행인데 한성숙 대표가 취임 이후 2번째로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과문도 좀 잘 보이는 데다 올리면 좋을 텐데 어디 좀 찾기 어려운 그 네이버 스포츠 블로그라는 데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를 좀 진정성 있게 하려면 잘 보이는 데다 올리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보이는 데다 올려놓고 사과했다고 그러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소한 문제지만요. 그 한성숙 대표는 뭐 하던 분이었습니까? 원래 엠파스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굉장히 그쪽을 많이 일으키셨던 분이고요. 예. 굉장한 워커홀릭이세요. 저도 이제 같은 팀에서 상사로 모셔봤는데 그렇군요. 굉장히 일에 집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와서 검색 시스템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도해서 이제 이해진 총수한테 인정을 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네이버가 사과를 하면서 청탁에 의해서 축구 기사가 인위적으로 편집이 됐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해진 총수도 부당 편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마음에 찌꺼기가 남았던 대목은 이해진 총수가 계속해서 이런 답변 태도를 고수를 합니다.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서 나는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대목입니다. 그거는 제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좀 하수 같은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고 한성숙 대표가 책임지고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요. 그 국회의원들이 네이버를 언론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해진 총수가 뉴스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덧붙여요.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를 선정을 할 때 혹은 뭐 검색 관련해서 검증을 할 때도 우리는 다 외부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 우리는 플랫폼 기업인 만큼 가급적이면 외부에 맡기는 게 옳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답변들 하나하나가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예. 살펴보기 전에 문제가 불거졌던 그 축구 기사 부당 편집 사건 요거부터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일에 엠스플 뉴스가 보도를 했고요. 한성숙 대표가 사과를 했으니까 뭐 사실상 팩트인 거죠. 작년부터 한국 프로축구계의 제일 중요한 이슈가 심판 매수 사건이었습니다. 예. 한 구단이 심판 측에 이제 돈을 주고 매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뭐 징계가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마이뉴스 한 시민 기자가 축구연맹을 엄청나게 비판하는 기사를 씁니다.
근데 이때 축구연맹 간부가 네이버 근모 이사라는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 비판 기사를 유저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으로 좀 배치해 달라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엠스플 보도에 보니까 이 문자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가 돼요. 그리고 네이버 스포츠팀은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축구연맹의 비판적 기사가 안 보이는 곳으로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한성수 대표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대목이 이겁니다. 청탁이 있었고 네이버 고위 관계자가 이사죠. 그 부탁을 받았고 부탁을 들어줬고 기사 배치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게 그동안 네이버는요. 정치나 경제 쪽에서 끊임없이 지적됐던 기사 편집 편향성 혹은 조작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스포츠 쪽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빼박 증거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네이버가 사상 처음으로 편집을 조작했다, 부당 편집했다. 이걸 지금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오랫동안 펼쳤던 편집 조작은 있을 수 없었다는 주장이 무너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네이버는 여전히 이번 사건을 가지고 스포츠팀 한 개인의 일탈이고 아주 일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다. 미안하긴 한데 그런 일은 이번 딱 한 번이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이런 태도인데요. 이 말을 믿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 판단도 말씀드리겠지만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판단을 해봐 주십시오. 과연 그 축구기사 편집 조작이 한 개인의 일탈이고 일회성 사건인지를요. 축구연맹 쪽이 네이버 고위 인사에게 보냈다는 문자가 이렇습니다. 문자 내용이요. K리그의 기사 관련한 부탁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한번 부탁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상기를 해보죠. 문자에 K리그 기사 관련한 부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말은 과거에도 했다로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상식적이에요. 그리고 이 문자를 보면 K리그 기사와 관련한 부탁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K리그 관련한 부탁은 마지막이지만 다른 부탁은요? 저는 남아있다는 뜻으로 들려요. K리그 부탁은 이제 더 이상 안 할게. 그런데 요 부탁은 마지막인데 다른 부탁은 할 수도 있어.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의혹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이런 의혹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2008년 대선 때 그 진성호 의원인가요? 전 의원인가요? 그 네이버를 평정했다는 발언도 있었고요. 이번에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문자가 보도됐을 때 이런 일도 있었죠. 삼성 미래전략실 최모 전문가요? 장충기 사장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들이 모두 내려갔다. 포털 쪽에 부탁해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만 보면 삼성이 네이버에 부탁했다는 거고 그게 먹혔다는 겁니다. 물론 네이버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건 그쪽 애들이 하는 말이지 사실은 아니야 라고 부인을 했어요. 근데 말이죠. 일개 민간 기업인데 이런저런 권력 앞에 취약한 거 자기들만의 어떤 결기와 원칙을 갖고 개기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의혹을 저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구 쪽 기사에서 그냥 현실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축구연맹이 뭐라고요. 그런데 문자 한 통에 이렇게 간단하게 부당 편집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상대가 축구연맹이 아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거나 여당이거나 혹은 삼성이라면요. 이 권력자들이 네이버 부탁을 했을 때 먹혔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네이버 부인대로 그런 일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심지어 축구 쪽 문자를 보면 지속적인 청탁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이슈를 두고 이해진 총수의 대답은 크게 세 줄기로 나눠집니다. 첫째, 나는 뉴스를 잘 모른다. 내 책임이 아니고 한성숙 대표 책임이다. 요 대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해진 총수가 재벌들처럼 막 나쁘고 부도덕하고 이런 경영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이해진 총수는 조금 겁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재벌들에 비해서 상당히 스마트하고 상당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이해진 총수가 나는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대표가 책임질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진짜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다 행사를 하는데 책임을 안 지는 재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 이혜진 씨는 분명히 네이버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고작 한 2년 다녔지만 그때에도 이혜진 총수는 대표이사가 아니었어요. 이사회 의장이었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이혜진의 한마디는 법이었습니다. 그 제가 다닐 당시에 네이버에 카페테리아가 하나 있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직원들이 아주 싼 가격에 자유롭게 커피 사 마시고 회의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자유분방한 공간입니다. 예. 근데 저는 거기에 참 좋더라고요. 쌍팔년식 권위주의가 만연하던 신문사에 있다가 캐주얼한 옷 입고 자유롭게 담소하면서 아이디어 교환하고 하는 게 저는 참 좋았었습니다.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전 시간대에는 직원들 카페테리아 사용 금지 이런 회사 방침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누가 결정한 거야 물어봤더니 이혜진 의장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혜진 의장이 나중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직원들이 오전 시간에 집중해서 일을 안 하고 카페에서 노닥거리냐. 이게 이혜진 의장의 취지였어요. 좀 집중해서 오전에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공장장 마인드인데. 제가 좀 그래서 그때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지 씨가 옳고 그르다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요. 오전에 뭐 카페에서 노닥거리지 말고 집중해서 일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게 이사회 의장이 지시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대표이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야말로. 그렇죠. 그런데 대표가 버젓이 있는데 이사회 의장이 카페테리아 사용 시간을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즉시 실시가 돼요. 이 말은요. 이혜진 총수가 나는 대표가 아니니까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 회사는 이혜진 총수의 한마디가 바로 실행이 되는 회사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혜진 총수는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뉴스가 너무 자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제가 알기로 그때마다 뉴스팀에서 쉴 새 없이 이혜진 총수한테 보고를 했고요. 회사 방향을 이혜진 총수가 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몰랐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건 좀 곤란한 겁니다. 예.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네이버하고 토론을 할 때 네이버의 주장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요. 네이버를 언론으로 보느냐라는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서 이혜진 총수가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아서 기존 언론과 다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언론에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뉴스를 생산하는 기능이 있고요. 편집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배치를 해서 배포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3가지입니다. 물론 네이버가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사 자체를 직접 오리고 붙이고 뭐 이러지는 않아도 배치를 합니다. 편집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기사가 중요한지를 판단을 해서 어떻게 잘 보이는데 놓느냐 요겁니다. 그러니까 각 신문사 편집국장의 제일 큰 권한은 일면톱을 뭘로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이 일을 합니다. 뭐가 중요한 기사인지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배포하죠. 요 결정 하나로 수백만 클릭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러면 네이버가 언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논란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네이버가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는 진실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반면에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네이버는 책임을 지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짧은 소견에 지금 네이버가 겪고 있는 제일 큰 딜레마가 이겁니다. 책임은 지기 싫은데 뉴스 쪽에서 트래픽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끊임없이 이 트래픽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편집권을 행사를 합니다. 이런 식이죠. 네이버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기사만 딱 보고 나올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계속 유혹이 걸려 있습니다. 야, 요것도 보고 싶지. 이것도 읽고 싶지. 이런 수많은 유혹 시스템이 널려 있어요. 페이지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 검색어라는 거예요. 이것도 유혹 시스템인 겁니다. 이걸 왜 공개하겠습니까? 야, 사람들이 다 요즘 이거 본다? 너희도 검색해보고 싶지? 지금 당장 검색을 눌러. 이런 유혹 시스템이죠. 네이버 뉴스 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면요. 그 밑에 관련 기사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많이 본 사람이 많이 본 뉴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본 뉴스 이런 순위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별의별 항목의 유혹들이 야 이것도 읽어줘. 궁금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물론 그 유혹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곳은 언론사지만 그걸 유혹하는 곳에 배치를 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건 네이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만약에 네이버가 언론사임을 부인하는 이유가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임을 안 져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는데요. 유독성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마트가 우와 이 유독성 제품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 사면 1+1으로 덤도 끼워드려요 하고 막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만약 마트가 그 호객행위를 안 했으면 한 1000개쯤 팔렸을 제품이 마트의 적극적인 호객행위로 한 10,000개가 팔렸습니다. 예. 그리고 10,000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마트는 아무 책임이 없냐고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저는 잘못된 기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본질적 책임은 기사를 만든 언론사에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걸 온갖 호객행위를 동원해서 고객들한테 요것도 읽고 싶죠? 요것도 읽고 싶죠? 이거 댓글 많으니까 한번 보고 지나가셔야겠죠? 라고 호객행위를 했다면 예. 네이버에게도 저는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야, 우리한테 지금 뉴스 컨텐츠를 공급하는 회사가 몇 갠데 우리는 플랫폼이다. 우리는 공간만 제공한다. 예. 그 수백 개, 수천 개 회사를 우리가 다 어떻게 검증을 하냐. 검증할 능력도 없고 의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수백, 수천 개 언론사의 컨텐츠를 네이버가 검증 못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검증을 못했으면요. 보라고 열심히 호객행위를 한 건 제조사가 아니라 네이버거든요. 예. 이 네이버의 딜레마를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호객행위를 해서 클릭수를 늘리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네이버는 책임은 지기 싫지만 클릭수를 늘리고 싶다는 유혹에서 지금 몇 년째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객행위는 하지만 책임은 못 지겠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해결책 이런 거 없어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편집을 하고 호객행위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호객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해진 총수가 내놓은 묘안이 외부의 결정권을 주고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앞으로 대문에 걸리는 기사를 고르는 알고리즘, 즉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자, 사람이 개입할 수 없도록 그 과정을 기계화하고 규격화해서 공개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해법은 전혀 효과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대문에 걸 기사를 고르는 알고리즘을 공개한다? 그게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한국 언론 생태계가 개판이 돼버릴 겁니다.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기사를 네이버 대문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정한 알고리즘에 목숨을 걸고 기사를 맞춰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한번 걸리면 수십만, 수백만 클릭이 보장되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편집을 기계화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발표되는 순간에 모든 언론사가 그 기계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화되면 대한민국 언론사들의 창의성, 언론 생태계가 아작이 나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네이버가 뉴스를 배포하고 호객행위를 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집하고 대문에 거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네이버한테 꼭 그걸 멈추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계속해도 돼요. 계속하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네이버를 나쁜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재벌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네이버가 이 딜레마에 갇혀서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호객행위를 통한 돈벌이를 포기를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계속된 이 논쟁을 안고 가야 됩니다. 기업에게는 그런데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처럼 언론과 아주 유사한 행보를 보이는 기업에게는 윤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네이버는 비교적 윤리적인 기업이에요. 그런데 유난히 이 기사를 배포해서 돈을 버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갈팡질팡했습니다. 이걸 이제 결정을 저는 내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게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네이버가 이 상태를 더 오래 버티고 유지하려고 시도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건 한국 사회의 큰 불행인 거죠. 저는 부디 네이버가 총수가 나는 대표가 아니어서 모른다 이런 태도를 버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솔직한 태도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공영방송 문제도 시끄러운데 포털까지 편집 부당성에 끊임없이 휘말리는 건 진짜 국가적 불행이죠. 부디 저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네이버의 결단을 통해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뉴스 편집에서 호객행위에서 손을 떼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그 풀스토리. 13억 분의 1위 남자. 만년 지방과의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은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 드디어 들어왔어.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일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롯데 신동빈 회장 몇 년 구형을 받았죠? 10년 받았습니다. 아, 10년. 그리고 오늘 신격호 회장이 또 10년을 구형받았죠. 신격호 회장도요? 네, 조금 전에 재판에서 1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령이라서 좀 봐줄 줄 알았더니 구형 단계에서는 뭐 애누리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 사건을 계기로 오늘 좀 가볍고 재미나게 들으실 수 있는 요 집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 알겠습니다. 또 오늘 롯데를 터는군요. 예, 원래 그 남의 집 싸움 구경이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집안은 제가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콩가루 집안 계보로 단연 원톱입니다. 아. 따라올 집안이 없습니다. 현대, 두산, 효성, 동아제약 이런 여러 집안들이 도전을 했는데 요런 집안은 콩가루인 거고요. 이 롯데 집안은 콩가루라고 부르기도 좀 뭐해요. 그러니까 콩가루를 다글다글 갈아서 한 미세먼지쯤 된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요. 아, 나노 기술을 동원해서. 그렇죠. 예. 이제는 입자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가문이 박살이 났죠. 먼저 뉴스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조금 전에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집안에 중요한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죠. 이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심리로 열린 그 신격호 총괄회장의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롯데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서요. 그때 검찰이 무려 1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 원. 굉장히 강도 높은 구형을 한 겁니다.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나이가 너무 고령이에요. 지금 95세고요. 알츠하이머 증세도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제 수감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희 법조기자 이야기던데 예. 아무튼 김용민 PD님 말씀하신 대로 구형 단계에서는 애누리 없이 검찰이 아주 강도 높게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 10년이 그렇게 쇼킹하지 않았던 건 10월 30일에 예고편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신동빈 현 롯데그룹 회장, 그 형하고 피 튀기게 싸워서 지금 롯데를 장악한 신격호 회장의 차남이죠. 30일 월요일에 요 똑같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징역 10년을 여기서도 구형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 굉장히 쇼킹했어요. 와, 10년? 대단하다 검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혐의가 뭐냐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최근 한 10년 동안에
신동빈이 그룹 경영을 맡은 동안 신격호, 신동주,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그 주요 계열사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다음에 예. 엄청난 연봉하고 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 돈을 자기 집안 돈처럼 꺼내 쓴 규모가 무려 508억 원. 이 중에 391억 원을 신격호 회장이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요 혐의도 있습니다. 서미경 씨, 신격호 회장의 참 표현하기 그런데 셋째 부인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 서미경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여기다가도 롯데가 일감을 몰아줘서 778억 원의 손해를 롯데에 끼쳤다라는 혐의도 있습니다. 뭐 굉장히 큰 죄죠. 그런데 제가 요걸 그동안 조금 간과했었던 게 롯데가 그동안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게 왠지 별거 아닌 것처럼 저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뽑아서 칼을 제대로 휘둘렀습니다. 신동주 아무 하는 일도 없이 회사에서 돈을 받아갔던 이 형도 징역 5년, 벌금 125억 원을 구형받았고요. 그 셋째 부인이라고 불리는 서미경 씨도 징역 7년이 구형돼서 굉장히 강도 높은 구형이 지금 줄줄이 이어졌어요. 그 재판 스케치를 잠깐 알려드리면 신격호 회장 사실 마인드는 뭐 완전히 꼰대 재벌인데 건강이 실제로 상당히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재판 스케치 기사를 보면 판사가 지금 재판받고 계신 것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겠다. 뭘로 재판하는 거냐? 재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헷갈려 했다는 거예요. 신격호 회장이요. 그래서 옆에서 변호사가 지금 회사 돈 횡령 때문에 재판받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내 회사인데 뭐가 문제가 돼? 뭐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서 중간에 이제 판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심리를 종결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고령이어서 뭐 구속을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사법부가 제대로 응징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회사 돈을 지 돈처럼 꺼냈었던 재벌들 관행이 한 번에 제동에 걸리겠죠. 예. 특히 이 일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현 롯데 회장한테 10년이 구형된 건 검찰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부디 사법부가 사회 정의에 걸맞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먼저 소망하고요. 근데 이건 이거고요. 이 예상 밖의 중형이 구형되니까 이 신동빈 회장 측 반응이 진짜 황당합니다. 이 신동빈 변호인단의 주장이 뭐냐면 이 횡령과 배임에 대한 결정은 부친이었던 신격호 총괄 회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가 다 결정한 거고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해서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변호인단이 주장을 해요. 아버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뭐 이런 후레자식 새끼들이 다 했나 싶더라고요. 아니 진짜 삼강오륜을 밥에 말아먹은 새끼들이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해석이 정확하게 김용민 PD님이 한 해석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횡령이 아니다, 배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물론 그것도 말 같지 않은 소리지만 제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동빈 주장은 횡령 배임 맞는데 범인이 아버지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호인단이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의 가족 중심 경영이나 경영 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가 가족 중심 경영으로 횡령을 한 나쁜 분이고 아들인 신동빈은 그걸 해소하기 위한 정의로운 경영자다. 이런 변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자기가 살고 싶어도요. 아빠를 범인으로 보는 행태는 이게 어느 나라의 예절입니까? 제가 이걸 보고 한국 재벌들이 참 개판 5분 전이지만 이제는 강상해도가 땅바닥에 떨어진 걸 떠나서 지옥문까지 지금 들어갔구나 싶더라고요. 적어도 우리나라 재벌들이 악랄한 범죄자 집단이기는 했어도요. 과거에는 아비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는 정도의 의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 사건으로 나라가 한번 뒤집어졌을 때 정주영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최소한 그 아들인 정몽구가 대신 감옥에 가는 강상의 도리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신동빈 이자는 지가 살겠다고 아빠가 범인이다, 아빠가 나쁜 놈이다 이 지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동빈이 뉴 롯데를 만들겠대요. 뭐 뉴 롯데의 가치가 폐륜, 뭐 불효,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동빈 씨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요. 인간이 먼저 되세요, 인간이. 뉴 롯데 같은 헛소리 그만하고 아빠를 범인으로 몰고 자기가 살면 속은 편안합니까?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신격호 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난생 처음으로 좀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이 사람 참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 새끼 키워놨더니 아빠가 범인이다 이러고 있는데요. 제가 신격고 회장에 대해서 안쓰러운 생각이 든 또 다른 이유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 사람이 물론 악독한 재벌인데 그 악독함에 대한 신의 응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식한테도 버림받았죠. 그리고 일생 동안 형제들한테 다 버림을 받습니다. 이 형제들하고 싸운 내력이 콩가루 집안의 지존이에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신격국 씨가 좀 믿기 어려운 사실이겠지만 한때 진짜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포브스라는 미국의 경제 잡지가 있는데 포브스가 매년 이제 세계 부호 순위를 발표를 해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 1, 2등을 다투는 그 부호 순위가 포브스가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1988년 포브스 발표를 보면 세계 부자 순위 4위 신격호입니다. 우리나라 4위가 아니고 세계에서 4위였었어요. 예, 이때 신격호 재산이 한 10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게 한 해 반짝한 순위가 아니고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신격호는 계속 세계 10위 근처에서 놉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요 무렵에 세계 부자 순위를 일본인들이 다 휩쓸었을 때입니다. 그 일본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1위부터 10위까지 한 대여섯 명이 전부 일본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격호 씨는 사실 일본인에 가까운 사람이죠. 일본에서 사업을 일으키고 일본에도 부동산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요때 이제 신격호 씨가 세계 톱10 부자가 됐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격호가 5남 5녀 형제 중에 장남이에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일본으로 넘어가서 제일교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일교포는 아니고요. 어렸을 때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껌을 만들어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 한국에 진출을 하죠. 그리고 자기는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롯데는 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맡겨요. 5형제니까요. 그런데 그 바로 아랫 동생이 신철호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 신철호 씨가 1966년에 그때 한국 롯데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당시 기록이 이제 많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형을 쫓아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 롯데에서. 그래서 신철호 씨가 신격호 형의 도장을 위조를 해요. 그래서 이 도장을 가지고 한국 롯데 이사회에서 형인 신격호는 사임을 했다. 이렇게 서류를 위조를 합니다. 예, 그리고 회사 돈 한 4억 원 정도를 삥땅을 친 걸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격호가 노발대발을 해서 동생을 횡령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신철호 동생이 유죄 판결을 받아요. 기록을 보면요. 이 신철호 씨가 도장을 위조하고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5형제 중에 둘째가 제일 먼저 롯데 가문에서 영원히 축출이 됩니다. 이제 콩가루 집안의 첫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두 번째 형제 간 갈등이 유명한 라면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 신춘호. 그렇죠. 농심 창업주인 신춘호와 신격호 두 사람의 갈등이죠. 이 신춘호 씨가 3남인데 일본에 있는 신격호 형을 찾아가서 사업 제안을 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신춘호 씨는 한국 롯데에서 조금 인정을 못 받았던 모양이에요. 분위기를 보면요. 오히려 다른 형제들이 더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큰형 나 사업 구상이 있다. 요즘 한국에 삼양라면이 대유행인데 내가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돈 좀 대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업을 허락해주고 롯데 쪽에서 돈을 대달라 이런 얘기인데 신격호가 한마디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신격호의 발언이 한국인의 식습관에 라면이 안 맞는다. 그리고 이미 삼양라면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라면 시장은 힘들다. 이렇게 논리를 펼쳤다고 나와 있는데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진짜 아니 지금 농심이 어떤 기업인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전망을. 그런데 이 야사에 보면 이때 신격호가 동생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이거였다는 야사가 있어요. 야, 한국처럼 못 사는 나라에서 라면 같은 고급 음식이 팔리겠냐? 뭐 이러면서 거절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발끈합니다. 신춘호 회장이요. 그래서 결국은 독립을 해요. 롯데공업이라는 회사를 세우고요. 라면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이때 형이 롯데공업이라는 이름을 쓴 걸 용인을 해준 건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엄청나게 비웃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롯데공업은 초창기에 삼양한테 밀려서 굉장히 고전을 하죠.
그러다가 라면이 아니고 1971년에 새우깡을 내놨는데 이게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농심과 신춘호 회장의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여기서요. 그리고 1975년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구봉석, 곽규석 두 코미디언이 나와서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네, 대한민국 CF의 역사를 다시 쓴 그 유명한 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CF로 단번에 농심이 라면 시장 강자로 떠오르죠.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농심은 라면 브랜드 이름이었고 회사는 여전히 롯데공업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자기가 반대한 라면 시장에 뛰어들어서 대성공을 거두니까 이제 신격호 회장이 뿔이 난 겁니다. 그래서 쪼잔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야 신춘호, 네가 뭔데 회사 이름에 롯데공업을 써? 당장 롯데 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와서. 예,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생이 보기 쪼잔하겠어요, 형이. 그래갖고 두 사람이 엄청나게 감정을 상하고 결국 이때 영원히 다시 못 볼 형제로 갈라서요. 그래서 신춘호 회장은 이제 롯데공업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브랜드 이름이었던 농심을 이제 회사 이름으로 쓰죠. 이후에도 요 두 집안은 제사를 따로 지내요, 아버지 제사를요. 그래서 그 집 아버지도 제사 때가 되면 되게 바쁘신 겁니다. 두 집안 다 들르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신동주, 신동빈 형제 갈등이 있을 때 기자들이 농심 쪽에 물어봤어요. 농심 입장은 뭐냐. 그랬더니 단번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농심에서 나온 이야기가 남의 집안 이야기다. 요거였습니다.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요. 요게 끝이 아닙니다. 1995년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YS 시절에요. 부동산 실명제가 007 작전 시행되듯이 전격적으로 실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까지 한국의 부자들이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땅을 안 샀습니다. 다 차명으로 땅을 사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실명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때 신격호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내 막내 동생 신준호가 있는데 이 신준호 이름으로 땅이 지금 되게 많이 있다. 이 신준호 씨는 지금 그 우유 만드는 푸르밀이라는 회사의 오너죠. 예, 그런데 이 신준호 이름으로 돼 있는 땅 대부분이 롯데 소유이고 내 소유다. 이 양평동에 롯데제가 부지 3,600평, 그리고 뭐 경남 김해시에 뭐 임야 1만 평 등등등 전국의 7곳 땅 37만 평 신준호 이름으로 돼 있는 땅이 사실은 내 땅이거나 롯데 땅이다. 그러니까 차명으로 관리만 맡긴 거니까 부동산 실명제에 따라서 내 이름 혹은 회사 이름으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신격호 주장이고요. 막내 동생 신준호가 대번에 반발을 합니다. 신준호 주장은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양평동에 있는 그 땅, 요거는 내가 아버지한테 직접 물려받은 땅이다 라고 반발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신씨 형제의 아버지도 꽤 부자였었어요. 이래서 이제 신격호하고 막내 남동생 신준호 사이에 또 소송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업계에서는 신격호 회장이 막내 남동생 신준호를 굉장히 아낀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나이 차이도 엄청납니다. 19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신격호가 신준호를 아들처럼 생각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소문이 개뿔이었던 거죠. 아들처럼 여기는데 땅 때문에 소송을 걸었겠어요. 1995년이면 신격호가 세계 10대 부자 뭐 이랬을 때입니다. 근데 세계 10대 부자가 양평동 땅 때문에 아들처럼 여기는 막내 동생한테 소송을 걸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신격호 회장의 캐릭터는 동생이고 누구고 아무도 안 믿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 신준호 씨가 형제 중에 유일하게 한국 롯데에서 굉장히 많은 직책을 맡고 있었고요. 굉장히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요 소송이 벌어지면서 신격호가 전부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열이 받은 동생 신준호 회장도 격렬하게 반발을 하죠. 그래서 당시 신문 기사 보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재판부에서는 신격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돈은 출처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격호가 사업을 해서 롯데 돈으로 산 땅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하죠. 그래서 신준호가 1심에서 진 다음에 항소를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유 만드는 업체 롯데햄 우유라는 작은 회사를 받아서 분가를 해나갑니다. 그게 지금의 푸르밀이고요. 신격호 회장은 남동생이 넷 있는데 나머지 3명하고 다 이렇게 콩가루처럼 갈라섰고요. 유일하게 넷째 남동생 신선호 씨, 일본 산사스 식품이라는 회사의 사장인데 요 사람하고만 지금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3 동생하고는 이제 하늘을 두고 살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됐고요. 끝이 아닙니다. 이 남동생 쪽으로는 막내가 신준호 회장인데
오남 오녀 중에 진짜 막내 여동생이 있습니다. 신정희 씨라고요. 예, 신격고 회장하고 나이 차이가 24살이 나요. 근데 이 신정희 씨는 동아면세점 그리고 롯데관광 이 두 회사의 오너입니다. 그런데 신정희 씨가 롯데관광을 세울 때 오빠의 도움으로 세운 게 아니고요. 자기 남편하고 자력으로 롯데관광이라는 회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빠한테 양해를 구한 겁니다. 롯데 이름을 걸고 있는 게 유리하니까요. 관광회사를 할 때요. 그래서 큰오빠 나 관광회사 세울 건데 롯데 이름 좀 쓸게. 그러니까 신격호가 그래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롯데관광이라는 회사는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닙니다. 다만 이름만 신격호 회장의 양해 아래 롯데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2007년에 신격호 회장이 주도를 해서 일본 JTB라는 회사하고 합작으로 롯데 JTB 여행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막내 여동생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롯데그룹이 이제 여행사를 차렸으니까 너희 롯데관광이라는 이름에서 롯데를 떼. 그리고 니네 지금까지 롯데 마크 썼지. 그것도 쓰지 마.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쪼잔해요. 24살 차이 나는 여동생 관광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업계에 뛰어들어서 라이벌이 되는 것도 너무한데 30년 동안 이름하고 롯데마크 쓰던 여동생한테 이름 내놔 이러니까 이 남매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또 소송이 벌어집니다. 신정희 쪽이 이건 오빠가 허락했던 거고 그리고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관광업계까지 뛰어드는 건 공정경제방지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무승부 비슷하게 됩니다. 롯데관광은 롯데라는 이름은 쓸 수 있게 되고요. 롯데 마크는 사용을 못하게 돼요. 이렇게 판결이 내려져서 예. 지금의 롯데관광은 아무튼 그 신격호 집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원수지간이 된 막내 여동생의 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길고 긴 대한민국 콩가루 집안의 지존의 역사가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됩니다. 예. 부모에 대해서 그 난리를 부리니까요. 자식 형제들이 서로 배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라니까 자식 형제들끼리도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죠. 그리고 그 형제 간의 싸움에서 이긴 차남은 이제 아빠가 범인이다. 나는 죄 없다. 뭐 이러고 아빠한테 다 덤텅이를 씌웁니다. 예. 이런 콩가루 집안이 뉴 롯데를 지금 지향을 한대요. 뭐 기도 안 차는 일입니다. 부디 사법부가 롯데 경영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특히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요. 검찰의 이 구형 결과를 사법부가 현명하게 받아들여서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꺼내 쓴 이 콩가루 집안을 제대로 응징해 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국 재벌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롯데 집안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네. 아니 롯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한테 만약 신격호가 가진 재산을 소유하고 또 그렇게 해서 형제들하고의 관계도 똑같이 불편일색으로 살라고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못하실 겁니다. 김용민 PD님 성격이에요. 네.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싶은 생각도 슬프죠? 들고요. 예. 네, 슬픕니다. 예. 부러워할 게 없어요. 한마디로. 전혀요. 예. 네. 가난하더라도 콩을 갈라 먹더라도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는 이런 삶이 낫지 말이죠. 뭐 그런데 제 말에 동의 못할 분도 많습니다. 그냥 돈 나한테 주고 한번 내가 어떻게 한번 친하게 지내볼게 이러는 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엔 99%일 것 같아요. 예. 그럴까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따뜻하게 사는 게 저는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드디어 칼을 뽑는군요.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뽑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재벌들의 지배 구조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을 오늘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이 소식 외에 한국과 유럽의 사례를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서 놀랍게도 제가 재벌들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묘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재벌들이 이 방송을 듣지는 않겠지만 전해진다면 부디 귀담아 듣기를 권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요. 기업인으로서의 생명은 영원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전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뉴스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 이사회관에서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요 5개 그룹 전문 경영인들하고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더라고요. 모두 발언만 직접 한 25분 정도를 하셨고요. 발언 내용이 기업들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새 정부의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 앞으로 기업 집단국에서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밝힙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앞에 발언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발언입니다.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요. 그리고 김 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미리 업무 계획을 알려주는 건 그룹별 특수 이슈를 미리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관리할 것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여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 내가 지금 왜 미리 얘기해 주는 줄 알아? 니들이 예뻐서 말해주는 게 아니고 경고하는 거다. 경고. 미리 알려줬으니까 알아서 조치해라. 알려줬는데도 안 고치면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지금 경고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면 이 발언 강도가 굉장히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 어떤 보도를 보면 참석자들의 안색이 점차 어두워졌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요. 기업 측에서는 시간을 더 달라라고 읍소했다라는 기사 제목도 나와요. 이제 그만큼 김상조 위원장 어조가 서슬을 펄했다는 거고 듣는 재벌들 CEO들은 벌벌 떨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김상조 위원장이 선임됐을 때 이분이 당장은 골목 상권 가지고 뭐 어쩌고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손을 댈 거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평생 이걸 연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주 전공 과목이 여기니까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칼을 뽑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아요.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 이런 것에 대한 믿음도 생기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김상조 위원장은 영미식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재벌개혁자들이 적어도 상대 입을 딱딱 치게 하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벌들이나 보수 언론들 중에서 그 누구도 김상조는 빨갱이다, 사회주의자다 이런 공세를 못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김상조 위원장은 여러 재벌개혁론자들 중에서 상당히 뚜렷한 영미식 자본주의의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한국 재벌들 영미식으로 주주자본주의 좀 제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다 대고 재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소련식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북유럽식 하자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요 앞에 두 주장이었다면 굉장히 심한 이데올로기적 충돌이 있었겠지만 김상조 위원장은 영미식 자본주의자거든요. 주식 1% 있으면 1%만큼만 권한을 행사해. 10% 있으면 딱 10%만큼 행사해. 이게 영국이나 미국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니네 재벌들은 2%, 3%밖에 안 갖고 있으면서 왜 그 거대한 재벌을 다 좌지우지해. 이렇게 칼을 딱 들이대니까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조 위원장의 경제 철학인 이 영미식 자본주의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 이 문제를 조금 떠나서요. 김상조라는 칼이 지금 한국 재벌들을 베고 나가기에는 진짜 훌륭한 보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검을 휘두르면 못 뺄 게 저는 없어 보여요. 당장요. 이날 여러 언급 중에서 제일 눈에 들어왔던 대목은 앞으로 그 대기업 집단 소속의 공익재단, 이 공익재단들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밝힌 대목입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지 같은 관행인데 공익재단이면 당연히 공익을 위한 재단이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공익재단에는 그러라고 지금 공익재단이 굉장히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한국의 재벌들은 이 공익재단의 면세가 되는 조항을 진짜 악랄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공익재단에 맡겨요. 기부하는 형식으로요. 그리고 공익재단이 그 주식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공익재단의 이사장은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재단 이사장은 모여서 결정했는데 이재용으로 정했습니다.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공익재단이 보유한 지분은 전부 이사장인 이재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공익재단은 공익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재벌들 상속세 절세하는 사익재단 같이 된 거죠. 공익재단에 맡기면 세금을 안 내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이게 이제 삼성그룹의 3대 재단인데 여기 이사장이 전부 이재용이에요.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이재용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재단이 주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면 뭐 삼성전자, 물산, 생명, SDI 주요 계열사 지분을 무려 3조 원어치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조 원어치를 순전히 이재용 편드는 됐습니다. 그 3조 원이라는 거금을 진짜로 공익을 위해서 썼으면 나라가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익재단에 맡기고 세금 안 내고 이재용이 지 것처럼 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재용 아들이 나중에 총수가 되면 이 3조 원어치 주식은 또 이재용 아들이 이사장이 돼서 지 것처럼 쓰는 거예요. 증여세 한 푼도 안 물고요. 이 짓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익재단들이 다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중공업그룹에는 아산나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이런 게 있는데 두 재단이 보유한 주식이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롯데그룹 재단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상장사 주식 갖고 있는 보유 지분이 4천억이 넘어요. LG도 2개 재단이 있는데 3천억이 넘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재단이 있는데 이것도 한 4천억 대요. 그러니까 이 공익재단들은 이 엄청난 주식을 가지고 전부 다 재벌 경영권 방어하는데 혈안을 지금 올리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걸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보기엔 개판 5분 전으로 보이는 겁니다. 영미식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1% 가진 자는 1%만큼 권한을 행사하라는 게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의 기본인데 이 자식들은 1%만 안 갖고 있는 놈들이 공익재단 들고 있는 5% 걸 지 것처럼 행사를 해서 나 6%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김상조 위원장의 학문적 업적을 보면 이건 절대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집단국이라는 걸 새로 만들고요.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익재단을 다 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칼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빼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재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뒷덜미를 정확하게 잡힌 겁니다. 이 실시 전수조사를 당연히 지지하는 것과 조금 별개로요.
브리핑 서두에 말씀드렸던 재벌들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비법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이요, 사실은 기업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공익재단에 재산을 기부할 때 핵심은 그 기부한 주식을 나나 내 가족의 지배권 확대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세우면 됩니다. 예. 이 원칙 하나만 딱 세우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5만 군데에서 다 이뤄집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주식을 기부한 기업인에게도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나요. 예를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화장품을 잘 몰라서 이 회사는 이름만 아는 회사인데 프랑스 화장품 회사 중에 피에르 바브르라는 회사가 있대요.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44개국의 법인이 있고 뭐 직원도 1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피부 과학을 다루는 분야 화장품으로는 세계 2위, 제약 쪽으로는 프랑스 3위,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에르 바브르의 창업주는 피에르 바브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2013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죠.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 잊혀질 만한데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에르 바브르가 회사의 주식을 86%나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고 가냐면 전부 공익재단에 기부를 하고 갑니다. 와, 기부했구나, 대단하구나, 요까지 감탄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기부가 한국공익재단의 재벌들이 기부한,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부의 편법 승계를 추구하는 양아치 짓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국 재벌들은 그걸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고, 바브르는 이걸 86%의 이런 주식을 깨끗하게 기부를 하고 나옵니다. 기업의 경영에서 손을 떼요. 그러면요, 일단 기업 지배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 됩니다. 86%를 통째로 기부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무슨 뭐 월가 금융자본 같은 곳들로부터 인수합병 공격을 받질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전문 경영인들을 쉴 새 없이 선장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CEO가 17년 동안 회사에 몸을 바쳤던 덕장으로 불리는 파르망트라는 사람인데, 예. 이 파르망트의 CEO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항상 어느 사람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업주인 피에르 바브르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의 꿈에 따라서 회사를 이렇게 경영합니다. 항상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녀요. 예, 어떻습니까? 한국 재벌님들 보시기에는요. 기업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법에 대한 영감을 좀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신격호, 지금 나이가 95인 이 노인분이 얼마나 처참한 말로를 걷고 있는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다 죽습니다. 손에 뭘 쥐고 죽으려면 아무리 애써도 죽을 때 손에 뭘 쥐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업인들에게는 유난히 영생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돈과 주식을 깨끗하게 버리고요. 정신하고 혼만 기업에 남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가 아무개의 생물학적 생명은 끝나지만 그 정신이 영원히 남아요. 진짜로요. 자기가 창업한 기업의 최선의 길을 위해서 주식 83%를 공익재단에 깨끗이 던져버린 피에르 바브르를 보십시오. 그 회사 사람들, CEO들 계속해서 피에르 바브르를 언급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브르의 뜻이 실현되기를 열렬히 소망을 하죠. 일부러 제가 외국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님이요. 이분이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기신 적이 있어요. 기업이 아무리 큰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임박한 하얀 시트에 누우면 그 사람 손에는 한 푼의 돈도 쥐어져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대요. 참 맞는 말이죠. 아무리 돈을 수조원 벌어도 죽음이 임박하면 다 하얀 시트에 눕고요. 그 손에는 뭘 쥐려고 해도 안 쥐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썼던 뭐 이건희, 신격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50년 뒤에 뭐라고 기억을 하겠습니까? 편법 분개를 한 악마 같은 재벌, 콩가루 집안의 수장, 적발된 비자금으로 성매매 빌라 전세값 낸 사람, 이렇게 기억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고요, 이게요. 예. 근데 유일한 박사는 어떻게 하시냐면 1971년에 돌아가시는데 유서가 공개됩니다. 손녀인 유일링 7살짜리 손녀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 학자금으로 1만 달러를 준다. 딸 유제라에게는 유한공고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조건이 있다. 그 땅을 유한동산이라 부르고 학생들을 마음껏 나들게 해라. 유일한 나 본인의 소유 주식 14만 941주는 전부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금을 기증한다. 아내 호미라는 딸이 노후를 돌봐주기 바란다. 아들 윌슨은 내가 너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까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이게 유서 내용이에요. 예. 이게 끝입니다. 이 유일한 박사 측근들이 이 유서를 보고 다 자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그런데 한참 읽고 나서 박사님이니까 이러실만 하지 하고 수긍을 했다고 해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아들한테는 내가 너 대학까지 교육시켰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딸한테는 5,000평을 물려주는데 이 대목이 진짜 멋집니다. 내 땅을 주는데 그 땅을 유한동산이라 부르게 하고 유한공고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딸아 내 아내를 잘 돌봐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 보유 주식을 다 던지고 최소한만 남긴 채 떠납니다. 그럼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한양에게 경영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아무도 이 회사의 경영권을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유일한 박사가 기증한 주식이 한 15% 되는데 이게 재단에 지금 유한재단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영원히 유한재단이 관리를 해요. 또 유한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한 7.5%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재단 계열이 22% 넘게 유한양행을 지배를 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아들한테 기업에 물려줬다면 증여세 떼고 굉장히 낮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재단에 물려주니까 이 22%라는 지분은 영원히 영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원칙은 유일한 박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일한 박사의 친인척이 단 한 명도 회사에서 얼쩡거리지 않습니다. CEO로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 이사회를 열거든요. 그러면 재단 관계자들하고 이사진들이 토론을 하는데 이때 토론의 제목이 뭐냐면 누가 대표이사가 돼야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할까? 이런 걸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이 후보는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기 좀 부족해. 이 후보는 유일한 박사의 나눔과 기부의 뜻을 잘 이어받을 것 같아. 이런 걸 논의해서 다음 CEO를 뽑는다고요. 이러면 유한양에게는 유일한 박사가 영원히 살아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표이사가 와도 어떤 전문 경영인이 와도 이 회사에서는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한양행의 변치 않는 철칙이 돼버린 거죠. 세금 잘 내고 사회에 공헌하고 기업은 사회 공유물이다. 이 유일한 박사의 뜻이 돌아가신 지 45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지켜지는 겁니다. 기업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오래 사느냐. 물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논현동에서 성매매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해서 생물학적 생명은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드셔도 진지황도 죽고 재벌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피에르 바브르나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 같은 분들은 안 죽었어요. 아직까지도요. 영원히 살아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도 그 회사에서 그 두 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늘 그분들의 생각을 생각하고 본받고 이뤄내려고 합니다. 이러면 기업인으로서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겁니다. 영생을 사는 거죠. 육신은 죽어도 기업과 정신과 혼을 남겨놓는 겁니다. 제가 이 공익재단으로 장난치는 한국 재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언젠가 당신들도 죽습니다. 공익재단이라는 곳을 그렇게 사용을 하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욕을 오부지게 쳐드시고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법을 선택하십시오. 경영 충분히 하시고 공익재단에 대가 없이 지분을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습을 멈추세요.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으면 경영의 영속성이 떨어진다 이런 헛소리 그만하고요. 바브르나 유일한 박사는 돌아가셔도 지금 그 정신이 영속성 있게 남아있는 모습을 제발 좀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 알아듣겠죠, 그 사람들은요. 아무튼 오늘은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가 공익재단을 이용한 재벌들의 편법 승계 문제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발표를 보고 공익재단을 훌륭하게 활용을 해서 기업도 살고 사회도 살고 경제도 살고 기업가 자신도 영생의 삶을 살았던 바브르와 유일한 박사 일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두 사례를 오늘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그 기업인들 중에 교회 나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 말이죠. 그 예수님이 과연 세상의 제왕이 됐느냐, 혹은 엄청난 거부로서 지상에서의 사명을 마무리했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사상과 혼과 사랑과 정신을 남기고 가셨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넘게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이러는 거죠. 예.
뭐 예수처럼 되라는 얘기는 뭐 가당치도 않은 그런 주문이고요. 정상인이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반인의 염치 정도만이라도 장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